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뉴스와 사람들의 진행을 맡은 강동훈 방송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남도에서는 꽃망울이 터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충분히 지났죠? 오늘 BBS 뉴스와 사람들 초대석에는 이 꽃 소식과 함께 향기로운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십니다. 잠시 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BBS 뉴스와 사람들, 이번 시간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권 전 장관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을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 담당관과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맡는 등 건설교통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 긍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13대 사장과 국토부 초대 제1차관을 거쳐서 2008년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덕분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전국의 우리 BBS 애청자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계신 우리 BBS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강 본부장님 앞서 말씀대로 정말 따뜻한 봄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가정에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직제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시죠? 지금 예, 그렇죠. 예. 그 전에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그 전에가 이제 건설교통부. 예. 네. 왜 국토해양부라고 그때 직제를 그렇게 변경했을까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때 이제 정부 조직을 좀 축소를 해서 네. 전반적으로 정부를 좀 효율화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국토해양부 경우에는 물류 측면에서 볼 때 항공, 육상, 해운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 전에 이제 해양수산부에 있던 기능 중에 그 해양하고 물류 관련되는 기능을 국토해양부로 해서 부처를 출범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상당히 이제 그 범주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부처 간의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국토해양부로 만들면서 굉장히 신속적으로 행정 처리가 되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었겠네요. 뭐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 12년에 개최했던 여수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 네. 그런데 이게 원래 물류라는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해운으로 또 뭐 항공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게 국내 또 물류하고 또 연계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지하고 바다하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가 돼 있거든요. 뭐 하천이 바로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토지 영축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그런 면에서도 같이 계획을 하고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실제로 우리 이제 부산에 항만공사 원래 있던 신항만이 아니고 북항 쪽에 개발 계획을 비롯해서 국토해양부 시절에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 계획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항만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거기 도로나 이제 철도 같은 항만에 인접한 시설들이 같이 고려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그게 이제 국토해양부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희가 이제 부산 북항에 저희 부산 BBS 사옥을 좀 신축하려고 땅을 매입했는데
그게 바로 그때 장관님께서 해서 저희가 한 2,000여 평 지금 매입을 해서 예, 지금 한 40여 층을 이제 지으려고 예, 지금 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장관님께서 그때 국토해양부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부분이군요. 예, 이제 뭐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일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토해양부로 있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물류 대란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항만 물류하고 육상 물류하고 이게 신항 부산 신항의 경우에도 같이 연계가 돼 있었고 또 그게 철도하고도 연계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같은 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으로도 그렇고 계획상으로도 그렇고 훨씬 더 긴밀하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큰 부작용 없이 극복을 할 수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장관님 산하에 1차관, 2차관인데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1차관이 국토 업무고 2차관이 해양 관련 업무였나요? 해양하고 이제 교통. 그러니까 2차관 산하에서 그 물류 관련 일을 다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큰 그 시너지 효과를 더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지금 장관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아까 지금 이력을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쭉 하는 거 들어보니까 주로 이제 건교부에서 잔뼈를 굵으셨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해양 업무도 이제 동시에 하는 장관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1차관 할 때부터 이제 국토해양부였었고 그래서 옆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 있었고 장관 때는 이제 직접 관여하게 됐었죠. 이왕 뭐 여수 엑스포 나왔으니까 사실은 여수 엑스포가 지난번 좀 장관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관계자분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그 권도엽 전 장관께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여수 엑스포 이후에 여수 방문객이 2018년도 기준으로 한 1,400~500만이 지금 다녀갔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능가할 정도로. 그래도 대부분 그분이 말씀하신 게 SOC 사업을 잘 정비를 해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역할인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이제 KTX하고 도로 관련인데 그때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뤄냈습니까? 그 뭐 이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그 이제 마침 이제 국토해양부에 같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물론 엑스포 그 시설이 잘 돼야 되지만 당연히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접근 시설이 잘 구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철도 도로를 앞당겨서 이제 완료를 할 수 있고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엑스포 때 일시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한 그 시설 그것도 이제 지금 LH 공사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당초에는 이제 주택공사로 했다가 이제 LH 공사로 합해졌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수용 시설을 다 또 완료를 해줬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입니다만은 그때 그런 일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같이 계획하고 또 이 관리되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뭐 엑스포를 성공시키는데 큰 그 효과를 발휘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여수 BBS가 없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여수 BBS 무선 중계국이 두 곳이나 개국이 돼서 축하합니다. 좀 잘 듣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여수 KTX 전라선 거를 하면서 또 추가로 이제 마산 또 포항은 또 신선을 약간 더 연장을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님을 섭외한 우리 기자가 포항입니다. 그래요? 기자가. 굉장히 그 요즘 편하게 고향을 다니고 있다는데 포항까지도 이게 연장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뭐 그 후에 진척된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만 우리 이제 국가의 원래 큰 계획상으로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이제 전국을 이렇게 격자형으로 이렇게 연결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고 제가 나오고 나서 후배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관련 부처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도 잘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후배들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청문회 이제 거치면은 이제 장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이제 후보가 되겠죠. 같이 근무를 하셨죠? 그때 우리 본부장님 그 간사하시면서 출입하실 때 대변인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아무튼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찾다 보니까 권도엽 장관님 이후 6년 만에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장관으로 발탁됐다.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그 장관님 떠나고 나서는 뭐 서승환 장관 뭐 여러 등등등 장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 외부에서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료 출신 입장에서 보면은 후배들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익히시고 또 이렇게 얼굴도 낯가리지 않는 분이 오셔야 좀 편하게 진척할 텐데 그동안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좀 그런 의구심도 드는데 어땠을까요? 뭐 다 훌륭한 분들이 이제 그 동안에 다녀가셨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구구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그 뜻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장관이나 지휘자로 오면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훨씬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최 장관 내정자는 아주 열정적이고 뭐 일을 뭐 아시다시피 아주 탁월하게 잘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그 대인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를 불문하고 정말 그 서스럼 없이 다들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직원들이 아마 특별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장관님을 모시고 기자단을 대표하는 국토해양부 간사 또 국토교통부 간사를 간판을 갈아타고 간사를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과천 시대였고 과천 시대 하시면서 우리 세종청사 즉 행복청이 주도하는 세종청사를 만들 때 또 주무장관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단계까지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람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아쉬움이 있는지. 아니 최근에 뭐 제가 세종시를 가보지 않았어요.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잘 정착이 돼가고 있지 않나 싶고 거기 이제 행복청을 관장하던 행복청장들이 또 유능한 분들이 그동안에 쭉 재임을 했었고 지금 세종시장도 제가 잘 아는 이춘희 시장 우리도 건설교통부 출신이죠. 그렇죠. 그 원래 그 이제 세종시 계획 때부터 관여했던 분이고 해서 잘 마무리되었고 또 뭐 계속 그 발전시켜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요즘 이제 이게 상황을 보면 이제 서울 세종 간 고속화도로도 지금 예정 설계를 들어가고 있고 또 뭐 철도 오송역에서 연결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좀 있고 그런데 사실 그때 초기 때 설계할 때 오송보다는 바로 서울에서 어떤 청사 밑으로 되는 구간으로 좀 KTX가 지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설계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된 겁니까? 그 계획을 만들 때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도시는 교통이 편리해야지 장기적으로 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고 도시가 크게 발전을 하면은 주변 지역도 덩달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또 세종시는 행정 중심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전 세계가 하나의 이 사회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항도 그렇고 공항에서 또 이제 바로 그 행정 기능 그 중심지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 이런 것들이 고속 시설이면 더 좋습니다만은 잘 갖춰지는 것이 우리 국가 전체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단계 때 내려가서 3단계 완공될 때 이제 제가 서울로 본사로 복귀했는데 예. 그 초기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완성이 됐고 예. 또 고용 인구들도 많이 이제 추구하는 인력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게 원래 세종이 전체로 인구가 꽉 차면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제가 50만 네, 그렇게 50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장관님께서는 전에 이제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역임하셨어요. 예. 네. 지금 이제 물론 뭐 요즘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이제 북미 핵 협상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우리 남북 간 경협 그 가운데 가장 도로 문제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남북 간의 물류를 활성화시켜서는 철도와 도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계획된 게 꽤 오래됐은 거죠. 그게 이제 구상은 훨씬 전부터 있었고요. 벌써 그게 1980년대 그 무렵부터 이제 국토계획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토 전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연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때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래서 이미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그래서 금강산도 이제 다녀올 수 있었고 한동안 개성까지 이제 철도 도로 같이 뭐 연결이 되고 그랬었죠. 앞으로 그 향후 우리가 이제 뭐 그 실무진들이 가가지고 실사단도 가서 이제 철도도 점검하고 도로 상태도 이제 점검하는 그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보완할 부분은 좀 많이 있겠죠. 저희하고 어떤 교통 상황이 너무 좀 그쪽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뭐 우리 수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행 속도도 뭐 철도가 한 3, 40km, 도로도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 지방도보다도 질이 훨씬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 여건이 되면은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아마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BBS 뉴스와 사람들의 이제 권대엽 전 장관님을 이제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은 제가 이렇게 이제 뭘 찾다 보니까 장관님께서 2015년도에 국토교통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그동안의 어떤 미래의 우리 그 한국의 변화된 인프라, 교통망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요? 그 책은 이제 제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쓴 책인데 뭐 저는 이제 총론 쪽에 조금 이제 손을 댔습니다만은 그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관련 인프라나 계획이나 제도가 형성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교통 정책에 보면 철도는 어떻게, 도로는 어떻게 해서 이제 한반도 지도를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끄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보면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구체화되는 그 세부 부문별 계획. 그건 뭐 인프라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가고 있고요. 그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각 지역에 인구가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른 시각에서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프라 같은 것이 지역 간에 별 차이 없이 배분이 되어 있는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국제 경쟁하고 연계해서 전국이 고르게 인구가 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고. 아무래도
관련된. 그래서 이제 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지금 시골에 농어촌에 살아도 뭐 대도시에 사는 것과 별 차이 없이 그렇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역시 교통이죠. 교통이 중요하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뭐 의료, 문화, 또 이제 교육, 이게 이제 그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갈수록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의료나 문화나 뭐 교육 뭐 이런 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국토균형발전계획이라는 건 사실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일부는 수정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 정부가 이제 지난 1월 말 그 한 224조 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막 이제 미소가 나고 어느 지역은 왜 우리는 제외했느냐 뭐 이런 건데 물론 뭐 우리 지금 경제 상황과 또 어떤 우리 건설업계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뭐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예비 타당성 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단점이 뭐 분명히 있겠죠. 뭐 가능하면은 그 사업의 성과 예상되는 성과 그다음 부작용 그게 이제 베니피트 코스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서부터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저는 그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사리가 좋아진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 하나가 있고 어떠한 분들도 소위 말하는 최소의 필요, 베이직 니즈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수요는 다 충족이 돼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면도 또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균형 발전이나 뭐 이 복지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결정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권대엽 전 장관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우리 후배들이 현재 지금 그걸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BBS 뉴스와 사람들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국토 분야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빠뜨리고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하면 우리 실생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여러 생활에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어떤 그 정책으로 지금 현재 뭐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뭐 서울 쪽 그때 많이 부동산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돈줄만 막아가지고 가능한 건지 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강세 즉 폭락하면은 이게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자기가 그 환자의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 않고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제가 이제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사이 좀 이제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택 시장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서울하고 그 수도권 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서 이 모든 지역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이나 의료나 그 접근성 문제나 다른 생활 편의시설 문제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이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훨씬 나아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도 훨씬 도움이 네. 되고 뭐 주택 정책의 목표는 결국은 이제 주거 안정에 있는데 서민들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광역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후배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다 잘 알아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안정이라는 표현이 참 수요 공급 플러스 어떤 또 정치적 논리까지 잘 해야 이게 한 만점 정도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이. 그렇죠. 예.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을 정리할 시간인데 제가 알기로는 권대엽 전 장관께서는 경북 우성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셨어요. 그 당시 나이 연배에서 시골에서 서울까지 유학 온다면 집이 잘 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그 분위기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이제 그 6남매 둘째인데요. 저희 이제 자고하신 아버님께서 3대 독자시셨습니다. 3대 독자시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위로 형이 하나 있고 해서 형님하고 저하고는 좀 교육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위아래를 가지고 선별되셨구나.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형편이 그때는 뭐 다 어려웠지만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는 그 의성 옥산이라는 그 면 단위에서 나오고 중학교를 대구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이제 제가 가정 형편 감안해서 상고를 갔으면 하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고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고 공고가 아주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밤차 타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셔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 그냥 밤차 타고 그냥 와서 공부로 그냥 시험을 보신 거네요? 이제 뭐 좀 이제 그 서울 올라올 때까지는 그 부모님 말씀을 좀 거역을 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돈 좀 벌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시험을 봐서 되면은 학교 서울이 아무래도 대구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나으니까 그때는 이제 가정교사라고 그랬는데요. 그 이제 학생들 집에 가서 돌보면서 학교를 다니겠다. 떨어지면은 뭐 저기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이게 점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올라왔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대구 상고 졸업생이 될 뻔했었는데 경기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군요. 모르겠습니다. 대구 상고도 됐을런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또 행시 기시가 있는데 어느 파트를 선택하신 거죠? 행정고시 통해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야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도 그때는 기재부도 있고 상공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또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또 뭡니까? 이제 행시는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어.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뭐 우연하게 그 안 한 상태에서 우연하게 행정대학원 시험을 보게 됐고. 실력이 모자랐는데 또 됐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발령은 국세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국세청을 좀 분위기를 바꾼다고 해서 저 동기가 130여 명 됐었는데 한 40여 명 가까이가 국세청으로 갔었습니다. 국세청 갔다가 이제 부처 이동하면서 원래 희망을 건설부로 했던 건 아닌데 뭐 건설부로 이동이 됐었습니다. 지금 모친께서는 생존해 계신가요? 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16년에. 그럼 제가 그러면 알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교성 가정 분위기지만 또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를 어디다 모셨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지금 이제 집 뒤에 뭐 선산이라고 거기 모셨고요. 49제를 이제 직지사에서 올렸고. 원래 이제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죠. 뭐 그때는 뭐 거의 그쪽에 불교 집안이 많았으니까요. 어머님도 뭐 절에 와서 뭐 자식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들으셨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머님의 불공에 대해서 저도 사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리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막 좀 반발했거든요. 네. 그게 그 미신이지 그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그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젊은 때는 똑같죠. 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가족을 이렇게 형성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낳다 보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신 어머니한테 죄송한데 지금 장관님께서 어머니가 이게 앞에 계신다면 짧게 어머니께 어떤 감사의 말씀 하나, 소위 말하는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걸 듣고 우리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어머님은 이제 이 나쁜 말을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항상 저한테도 좋은 말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그러시고. 그리고 본인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랫목에 한번 누워보시지 못하고 이 이제 밥을 하면은 꽁닭보리밥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드시고 뭐 나중에 편찮으시고 하실 때 뭐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정말 제가 불효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못 모셔서 대단히 죄송하고 어머님 이제 뭐 좋은 곳에서 쉬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편히 잘 쉬시고 그래도 어머님 그 늘 지성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살아가고 남들한테 좋은 말하고 해라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 덕에 그래도 사회에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아오지 않았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서 우리 마지막 우리 시청자, 우리 청취자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BBS 불교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더욱 힘내서 금년 한 해도 더 멋지게 열정적으로 마무리 이루고 가시고 또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좀 늦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크로징. 네,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외교 문제 같은 이 미세먼지 잘 해결해 주셔서 우리 봄이 좀 더 건강한 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BBS 뉴스 사람들 이번 주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